할아버지, 비 맞으시면 감기 걸려요. 이거 따뜻할 때 드세요. 봄볕이 따스한 오후였습니다. 노태우는 검은색 고급 세단을 타고 시내를 빠져나왔습니다. 운전석에는 수행 비서가 앉아 있었고 노 회장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였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어깨가 무겁게 축 처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말에 노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죠. 한적한 공원묘지였습니다. 도심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멀리 산자락이 보였고 바람에 나무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노 회장은 짧게 말하고는 혼자 묘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서는 차 옆에 서서 공손히 고개를 숙였죠. 노 회장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16년 전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 태준이가 가난한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노 회장은 단호하게 거절했었죠. 안 돼. 우리 집안 며느리가 그런 신분이어서야 되겠냐? 아버지, 사랑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그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럼 나가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격분한 노 회장은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태주는 정말로 집을 나갔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노 회장은 고집이 세웠습니다. 아들이 먼저 잘못을 빌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태주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노 회장은 기다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후회가 싹 텄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대기업 총수로서의 자존심이 그를 가로막았죠. 그리고 최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13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공간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을 때 노 회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6년 전 집을 나간 아들이 3년 뒤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것도 13년이나 지나서야 알게 되다니. 묘지는 어딘가? 성북구 근처 공원묘지에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노 회장은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망설였죠. 밤마다 아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오세요? 라고 묻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노 회장은 용기를 냈습니다. 묘지 입구를 지나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곳곳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노 회장은 비서가 알려준 구역을 찾아갔습니다. 3구역 12번.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죠.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의 묘비를 발견했습니다. 노태준. 비석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을 보는 순간 노 회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천천히 다가가려는데 묘비 앞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노 회장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소녀는 19살쯤 돼 보였습니다. 깡마른 체구에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죠. 손에는 물티슈와 작은 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묘비를 한참 동안 닦았습니다. 먼지 하나 남기지 않으려는 듯 구석구석 정성을 다했어요. 그러고는 낡은 청가방에서 조화한 다발을 꺼냈습니다. 꺾인 부분을 손으로 펴며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죠. 아빠, 저 왔어요.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봄 같아요. 아빠가 좋아하시던 계절이라고 들었어요. 소녀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노 회장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지? 궁금증이 일었지만 노 회장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소녀가 아들의 묘비 앞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 소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청가방을 메고 뒤돌아서는데 노 회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 깜짝이야. 소녀가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노 회장은 얼른 고개를 숙였죠. 미안하구나. 놀라게 해서. 노 회장은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를 숨겼어요. 오늘은 회장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이곳에 온 것이니까요. 소녀는 노 회장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점퍼에 평범한 바지, 낡은 운동화. 노 회장은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왔었거든요. 수행원들 없이 혼자 오고 싶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여기 누구 찾으러 오셨어요? 소녀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경계심 없는 순수한 눈빛이었어요. 아, 저기, 나도 아는 사람 묘지를 찾아왔단다. 노 회장은 얼버무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시구나. 이 근처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아니, 괜찮다. 천천히 찾아볼게. 네, 그럼 조심히 가세요. 소녀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지나쳐 가려다가 멈춰 섰어요. 무언가 생각난 듯 청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소녀는 가방에서 캔커피 한 개를 꺼냈습니다. 이미 조금 찌그러진 캔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이거 드세요. 날씨가 따뜻해 보여도 바람 불면 추워요. 소녀는 캔커피를 노 회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가방에서 비닐에 쌓인 빵 하나를 더 꺼냈죠. 이것도요. 할아버지 연세 많으신데 거동 불편하시죠? 혹시 묘지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노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묘지 관리인으로 착각한 거였어요. 아, 그런 셈이지. 그렇구나. 힘드시겠어요. 여기 묘지가 되게 넓던데. 소녀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 회장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래, 뭐든 말해보렴. 저기 제 아빠 묘지요. 소녀가 방금 전 자신이 닦았던 묘비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아빠 좀 자주 봐주세요. 제가 자주 못 와서요. 이모네 식당 일을 해야 해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소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가 가끔 와주시면 아빠가 덜 외로우실 것 같아요. 노 회장은 소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동자, 해맑은 미소. 그런데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가 여기 계신 거냐? 네.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대요. 얼굴도 못 봤어요. 소녀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노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럼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노 회장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죠.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괜찮아요. 저 씩씩해요. 소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노 회장에게는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그럼 저 갈게요. 우리 아빠 잘 부탁드려요. 소녀는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묘지를 빠져나갔어요. 노 회장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소녀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노 회장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소녀가 준 찌그러진 캔커피와 빵이 들려 있었어요. 따뜻함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노 회장은 천천히 아들의 묘비 앞으로 다가갔어요. 노태준. 아들의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짚어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태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노 회장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0평생 누구에게도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아들 앞에서는 그저 한없이 작고 나약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어야 했는데 내 고집 때문에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이 점점 어두워졌지만 노 회장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까 그 아이, 혹시 내 딸이라면. 노 회장은 손에 들린 캔커피를 꽉 쥐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지켜주마. 노태우는 한참을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노 회장은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태준아, 아빠가 너무 늦었지? 노 회장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16년 동안 아빠는 내가 돌아오기만 기다렸어. 고집 센 아빠가 먼저 찾아갈 수는 없었단다.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이미 13년 전에 세상을 떠났구나. 아빠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넌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노 회장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우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때 묘비 옆에 놓인 조화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노 회장은 조화를 바라봤어요. 아까 그 소녀가 정성스럽게 놓고 간 것이었죠. 오래된 조화였습니다. 꽃잎이 발에 있었고 줄기 부분이 살짝 꺾여 있었어요. 그런데도 소녀는 그걸 정성껏 펴서 놓았더군요.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 노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묘비 주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소녀가 묘비를 닦을 때 쓴 물티슈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화 옆에는 작은 물병도 있었어요. 노 회장은 묘비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묘비 뒤에는 작은 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돌무더기였죠. 하지만 노 회장의 눈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돌 하나가 유독 깨끗했습니다. 주변 돌들은 이끼가 끼고 먼지가 쌓였는데 그 돌만 반들반들했어요. 노 회장은 그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돌 밑에 작은 틈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비닐로 감싼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노 회장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비닐을 벗기자 작은 방수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투명한 케이스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노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노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자신의 아들 태준이 있었습니다. 태준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옆에는 수수한 옷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죠. 그리고 태준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노 회장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같은 아기가 조금 더 자란 모습이었어요. 돌쯤 된 것 같았습니다. 아기가 방바닥에 앉아 손뼉을 치며 웃고 있었죠. 세 번째 사진. 3살쯤 된 여자아이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해맑게 웃는 얼굴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노 회장은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서린이 3살 생일. 서린.
노 회장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까 본 소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진 속 여자아이와 닮았습니다. 눈매가 똑같았죠. 저 아이가 내 손녀구나. 노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태준아, 넌 딸을 낳았구나. 아빠에게 손녀가 있었어. 사진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16년간 아들과 떨어져 지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만약 그때 아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만약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아들은 살아 있었을까요? 손녀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노 회장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들여다봤죠. 손녀 서린이 자라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 하지만 3살 이후의 사진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진을 다시 케이스에 넣고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챙겼어요. 그리고 묘지를 빠져나와 차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비서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노 회장은 뒷좌석에 올라타며 차갑게 말했어요. 당장 비서실장을 불러. 네, 지금 밤 9시가 넘었는데요. 지금 당장이라고 했어. 노 회장의 목소리에는 유례없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30분 후 노 회장의 차는 회사 본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따라와. 노 회장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비서실장이 뒤따라 들어왔죠. 앉아. 노 회장은 책상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내가 묘지에 다녀왔어. 네, 도련님 묘소 말씀이시죠. 거기서 한 소녀를 만났네. 노 회장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건넸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녀야. 비서실장은 깜짝 놀라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녀라니요? 도련님께 따님이 계셨습니까? 그래. 내가 아들을 쫓아낸 후에 태어난 모양이야. 이름은 서린이라고 해. 노 회장은 오늘 묘지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소녀가 자신을 묘지 관리인으로 착각한 것, 캔커피를 건넨 것, 이모네 식당에서 일한다고 한 것. 당장 조사를 시작해. 서린이라는 아이의 신상, 보호자, 생활 환경, 모든 것을 파악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태준의 사망 경위도 다시 조사해. 당시 상황, 장례는 누가 치렀는지, 유산은 어떻게 됐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내. 비서실장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 드릴까요? 내일 저녁까지. 네. 하루 만에요? 그래. 하루 안에 모든 걸 파악해야 해. 노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서실장은 더 이상 반론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간 후 노 회장은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였죠. 노 회장은 다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3살 서린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옆에서 아들 태준도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린아, 하래비가 이제라도 찾았구나. 노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하래비가 너를 지켜줄게. 그날 밤 노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녀 서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맑은 눈동자, 해맑은 미소. 하지만 낡은 옷, 마른 체구. 분명 힘든 삶을 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비서실장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 회장은 책상에 앉아 비서실장을 바라봤어요. 말해봐. 우선 서린 양의 신상입니다. 만 19세, 무직. 현재 이모 선미 씨 댁에서 거주 중입니다. 이모? 네. 서린 양 친모의 친언니입니다. 도련님과 며느님께서 13년 전 교통사고로 동시에 돌아가셨는데 당시 서린 양이 6살이었습니다. 노 회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서린이를 데려간 거군. 네. 그런데 회장님,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당시 도련님 부부의 사망보험금이 5억 원 지급됐습니다. 수혜자는 서린 양이었죠. 하지만 미성년자라 이모 선미 씨가 법정 대리인으로 돈을 관리했습니다. 5억이라. 문제는 그 돈이 현재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노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선미 씨와 남편 진호 씨가 13년 동안 그 돈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사치, 도박, 사업 실패, 온갖 방법으로 낭비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서류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린 양은 현재 이모네 식당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학대 정황도 다수 포착됐습니다. 노 회장은 책상을 3개 내리쳤습니다. 탁! 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나쁜 것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녀가 13년 동안 그런 고통을 겪었다니. 부모의 목숨값으로 배를 불리고 아이를 노예처럼 부렸다니. 당장 법무팀을 동원해. 저것들이 저지른 범죄를 하나하나 다 찾아내. 보험금 횡령, 아동학대, 불법행위, 모든 증거를 수집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손녀 서린이 있을 것이었어요. 서린이를 지켜봐. 24시간 감시 체제로 돌입해. 무슨 일이 생기면 즉각 보고하고 명심하겠습니다. 노 회장은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서린이가 웃고 있는 사진. 조금만 기다려라, 서린아. 하래비가 곧 너를 구해줄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아들에게 하지 못한 것을 손녀에게는 반드시 해주겠다고. 다음 날 아침 7시 노태우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고급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었고 반짝이던 구두 대신 낡은 운동화를 신었어요. 머리에는 평범한 야구 모자를 눌렀었죠. 회장님, 정말 직접 가시겠습니까?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해.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만약 신분이 탄로나면. 괜찮아. 이 꼴로 누가 날 알아보겠어. 노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70평생 대기업 총수로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어요. 택시 불러. 네, 알겠습니다. 노 회장은 택시를 타고 북한산 근처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린이 일하는 식당이 그곳에 있었어요. 30분 후 택시는 허름한 주택가에 멈춰 섰습니다. 노 회장은 요금을 내고 내렸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작은 식당 하나가 보였습니다. 간판에는 미난의 분식이라고 써 있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었습니다. 노 회장은 식당 맞은편 작은 슈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아침 8시 식당 셔터가 올라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파마 머리에 화장이 진한 여자였죠. 비서실장이 보여준 사진 속 이모 선미였습니다. 선미는 큰 소리로 안을 향해 소리쳤어요. 와, 서린아, 빨리 안 나와? 청소 안 할 거야? 잠시 후 서린이 나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네, 이모. 서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오늘 손님 많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또 실수하면 그날은 밥 없는 줄 알아. 네. 서린은 고개를 숙인 채 청소 도구를 들고 식당 앞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노 회장은 슈퍼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린은 식당 앞을 깨끗이 쓸었습니다. 그러고는 물걸레로 바닥을 닦았어요.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닦는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청소가 끝나자 선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뭐 하고 있어? 안에 들어와서 재료 손질해. 네. 서린이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 회장은 천천히 식당 쪽으로 걸어갔어요. 창문 너머로 안이 보였죠. 서린은 부엌에서 양파를 썰고 있었습니다. 빠른 손놀림이었어요. 익숙한 동작이었죠. 얼마나 많이 해봤으면 저렇게 능숙할까요? 그렇게 크게 썰면 어떡해. 다시 해. 선미가 서린의 머리를 탁 때렸습니다. 서린이 움찔했어요. 죄송해요, 이모. 죄송하긴. 맨날 실수만 하고. 노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당장 들어가서 저 여자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11시가 되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죠. 서린은 홀을 뛰어다니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쉴 틈이 없었어요. 여기라면 하나 더요. 떡볶이 포장이요. 아줌마, 물 좀요. 손님들의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서린은 숨가쁘게 움직였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죠. 그때였습니다. 야, 학생, 여기 물. 한 손님이 큰 소리로 서린을 불렀습니다. 서린이 물을 들고 그쪽으로 가는데 발이 걸렸어요. 앞에 놓인 가방에 걸린 겁니다. 철서? 서린이 넘어지면서 물이 손님에게 쏟아졌습니다. 아, 뭐야? 손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옷이 물에 젖었어요. 죄송합니다. 서린이 황급히 일어나 손님의 옷을 닦으려 했습니다. 됐어. 손 치워. 손님이 서린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 순간 선미가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선미는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러고는 서린을 노려봤어요. 너, 나와. 선미는 서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갔죠. 노 회장이 있는 곳 가까이였습니다. 또 사고 쳤어? 선미가 서린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흔들었어요. 이모,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조심? 맨날 조심하지 못한다고 변명만 하지. 선미가 서린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노 회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장 달려가서 저 여자를 제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 회장은 꾹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죠. 조금만 참아라, 서린아. 하레비가 곧 너를 구해줄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밥 없어. 알았어? 네. 서린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리고 손님한테 배상해야 하니까 이번 달 용돈도 없어. 알았지? 네, 이모. 선미는 서린을 다시 식당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린은 비틀거리며 들어갔어요. 노 회장은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노 회장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저 여자가 서린이를 학대한 모든 증거.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람을 붙여서 24시간 감시하겠습니다. CCTV는 식당 안에는 없지만 골목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그쪽 영상을 확보하겠습니다.
좋아. 그리고 보험금 횡령 건도 철저히 조사해. 13년 동안 5억을 어디에 썼는지 하나하나 다 밝혀내. 네, 회장님.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노 회장은 매일 그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슈퍼 앞에서, 때로는 버스 정류장에서 설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설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당 청소를 했습니다. 손님을 받고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손질했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어느 날은 설인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골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너무나 슬펐어요. 또 어느 날은 설인이 점심을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님들이 남긴 반찬을 모아서 밥에 비벼 먹고 있었어요.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니었죠. 노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증거 수집이 완료됐습니다. 얼마나 모았나? 학대 증거 73건, 보험금 횡령 관련 거래 내역 187건, 불법 대출 시도 3건입니다. 불법 대출? 네. 설인 양명의로 대출을 시도한 흔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미성년자라 성사되지 않았지만 시도 자체가 범죄입니다. 노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들, 경찰에 고발하면 즉시 구속 가능합니다. 좋아. 노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설인이 있는 곳이 보이는 것만 같았어요. 내일 움직인다. 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내일 당장 저것들을 처리하고 설인이를 데려올 거야. 노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주 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경찰에 연락해서 준비시켜. 내일 정오에 식당으로 가겠다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노 회장은 설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3살 때 환하게 웃던 설인. 하지만 지금 설인은 웃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끝난다, 설인아. 조금만 더 참아라. 노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내일이면 손녀를 구할 수 있습니다. 16년 전 아들에게 하지 못한 것을 이제라도 손녀에게 해줄 수 있어요. 태준아, 아빠가 내 딸을 지켜줄게. 약속한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노 회장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어요. 내일은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그날 저녁 8시, 식당 문이 닫히고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설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찬물에 손이 꽁꽁 얼었지만 멈출 수 없었죠. 쌓인 그릇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설이나, 이리 와봐. 선미가 식탁에 앉아 설인을 불렀습니다. 옆에는 이모부 진호도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네, 이모. 설이는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런 표정일 때는 보통 좋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앉아. 설이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너 대학 합격했다며? 네. 의대요. 설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합격 소식은 기쁨이었지만 이모 앞에서는 그 기쁨을 숨겨야 했어요. 의대라. 거 좋겠네. 선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등록금은 어떻게 낼 건데? 그게 장학금 신청했어요. 국가 장학금이랑 학교 장학금. 장학금? 선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날카로워졌어요. 얼마나 나오는데? 한 학기에 500만 원 정도요. 생활비 지원금도 조금 나와요. 선미와 진호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설이는 불안했어요. 무언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죠. 그래, 그럼 됐네. 선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통장이랑 인감도장 내놔. 네.
서리는 깜짝 놀라 선미를 쳐다봤습니다. 왜, 못 들었어? 통장이랑 도장 내놓으라고. 이모, 그건 제 등록금인데요. 등록금? 누가 대학 가래? 선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 13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했잖아. 그 값은 누가 갚아? 하지만 부모님 보험금이. 보험금? 선미가 식탁을 탁 쳤습니다. 서린이 움찔했어요. 그 돈은 진작에 다 없어졌어. 너 키우는데 다 썼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서린도 알고 있었어요. 이모는 그 돈으로 사치를 부렸죠. 비싼 가방, 명품 옷, 도박. 13년 동안 5억을 탕진했습니다. 이모님, 제발 이번만은 안 돼요. 이 돈은 정말 제 미래가 걸린 거예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저 의대 가서 꼭 성공할게요. 그래서 이모님한테 은혜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닥쳐. 선미가 소리쳤습니다. 서린이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너 같은 게 무슨 의대를 가? 꿈깨. 내가 할 일은 여기서 평생 일하는 거야. 이모님, 우리가 너 안 키웠으면 넌 고아원 갔어. 그걸 생각하면 감지덕지해야지. 감히 대학을 가겠다고? 진호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내 주제를 알아야지. 우리 은혜 생각해서라도 말 잘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서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무릎 위에 떨어진 눈물이 바지를 적셨죠. 이모님, 정말 제발이에요. 저 꼭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빠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아빠? 선미가 비웃었습니다. 내 아빠가 뭘 원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넌 얼굴도 못 봤잖아. 하지만 됐어. 내일 아침까지 통장이랑 도장 내놔. 안 그러면 선미가 서린의 턱을 움켜잡았습니다. 꽉 쥐었어요. 아팠습니다. 밥 못 먹는 줄 알아. 이모님, 그리고 학교에도 못 가. 알았어? 선미가 서린을 밀쳤습니다. 서린이 의자째 뒤로 넘어갔어요. 바닥에 쿵 하고 부딪혔죠. 방 들어가.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 서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진호가 막아섰습니다. 여기 말고 저기. 진호가 가리킨 곳은 창고였습니다. 식당 뒤편에 있는 작은 골방이었어요. 환기도 안 되고 창문도 없는 곳이었죠. 저기는 들어가. 내일 아침까지 반성해. 진호가 서린을 밀었습니다. 서린은 어둠 속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린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모, 제발 문 열어주세요. 시끄러워. 내일 아침에 애기하자. 선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발소리도 사라졌어요. 서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골방은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손을 앞에 대도 보이지 않았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어요. 서린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몸을 웅크렸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서린은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13년 동안 참고 견뎌왔어요. 이모한테 맞아도 밥을 굶어도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죠. 의대 합격 소식을 받았을 때 서린은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의사가 되면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모는 그것마저 빼앗으려 했습니다. 아빠, 서린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빠 얼굴이 나온 유일한 사진이었어요. 낡고 구겨진 사진이었죠. 어둠 속에서 사진은 보이지 않았지만 서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아빠, 저 어떡하죠?
서리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소리 죽여 울었어요. 목이 메었지만 큰 소리로 울 수 없었습니다. 이모가 들으면 더 혼날 테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골방 안에는 시계도 없었고 창문도 없었으니까요. 서리는 배가 고팠습니다. 점심때 손님이 남긴 반찬으로 밥 한 공기를 먹은 게 전부였어요. 그 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하지만 배고픔보다 더 큰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정말 대학을 못 가는 걸까? 내 꿈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 서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골방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의 참 어리석어. 선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깟 대학 가서 뭐하게? 평생 우리 밑에서 일해야 하는 팔자인데. 그러게 말이야. 주제도 모르고. 진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린이 듣는지 모르는지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어요. 내일 아침에 도장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계속 가둬놔야지. 굶기면 결국 내놓을 거야. 그래. 애초에 대학은 무슨 대학?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리는 귀를 막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노태우는 회장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방금 현장 요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서린 양이 골방에 갇혔다고 합니다. 뭐라고? 노 회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학금을 빼앗으려고 통장과 도장을 요구했는데 서린 양이 거부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창고에 가둬놨다고. 그 나쁜 것들. 노 회장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책상이 서류들이 흩날렸어요. 당장 경찰 연락해. 하지만 회장님, 아직 밤입니다. 내일 아침에. 안 돼. 당장이야. 노 회장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내 손녀가 지금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내일까지 기다려? 당장 움직여.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저 어딘가에 손녀 서린이 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떨고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서린아. 하래비가 내일 아침 바로 간다. 노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저 악랄한 것들을 응징하고 손녀를 구해낼 거예요. 태준아, 아빠가 너무 늦었지? 하지만 이제라도 내 딸을 지켜줄게. 달빛이 회장실을 비췄습니다. 노 회장은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새벽을 기다렸어요. 내일 아침이 오기를, 하루라도 빨리 손녀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 날 아침 11시 노태우는 어제와 똑같은 낡은 점퍼를 입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멀리 골목 입구에 검은 세단 12대가 대기하고 있었죠. 다만 아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 회장은 천천히 식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2주 전 서린이 건넨 찌그러진 캔커피가 들어 있었어요. 노 회장은 그걸 한 번도 버리지 않고 간직했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꽤 있었어요. 노 회장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문에 달린 종이 소리를 냈습니다. 선미가 홀에서 주문을 받다가 노 회장을 힐끗 봤어요. 어서 오세요. 빈자리 아무데나 앉으세요. 선미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는 다시 손님 응대를 했습니다. 노 회장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린이 보이지 않았죠. 골방에 아직 가둬놨나? 노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뭐 드릴까요? 선미가 다가와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노 회장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물만 주게. 네, 물만요?
선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여긴 식당인데 물만 드시게요? 그래. 노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선미는 뭔가 찜찜한 표를 지었지만 물을 갖다 줬어요. 손님, 저희 식당은 주문 안 하시면 안 돼요. 나가주세요. 조금만 이따 갈게. 안 된다니까요? 장사하는 데인데. 선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할아버지, 귀 안 들리세요? 주문 안 하면 나가라고요. 선미가 노 회장의 앞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노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미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웠죠. 선미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저 노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죠. 저기요, 할아버지. 서린이는 어디 있나? 노 회장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선미는 깜짝 놀랐어요. 서린이요? 그 애를 어떻게 아세요? 알만하지. 노 회장은 주머니에서 찌그러진 캔커피를 꺼냈습니다. 탁 하고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선미는 그걸 보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뭔데요? 2주 전에 서린이가 준 거야. 네. 선미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서린이가 왜 당신한테? 그때 밖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부르릉, 부르릉, 엔진 소리였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였죠. 선미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검은 세단 12대가 식당 앞에 일렬로 섰습니다. 동시에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20명이 넘었습니다. 뭐야? 선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도열하며 들어왔어요. 손님들이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그 뒤로 나이든 신사가 들어왔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는 노 회장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회장님? 선미는 얼어붙었습니다. 주방에서 진호도 황급히 나왔어요. 두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노태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들었습니다. 70평생 대기업을 이끌어온 총수의 위엄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서린이 어디 있어? 노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기. 선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창고에 가뒀다며? 그게. 당장 데려와. 노 회장의 명령에 비서실장이 손짓했습니다. 경호원 2명이 주방 쪽으로 향했어요. 선미가 막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은 거침없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서린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죠. 하룻밤을 어둠 속에서 보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린은 눈을 가늘게 뜨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갑자기 밝은 곳에 나와 눈이 부셨거든요. 그러다 노 회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할아버지? 서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묘지에서 만난 그 관리인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걸까요? 그것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노 회장은 서린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어 서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많이 힘들었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할아버지, 근데 왜 여기? 설명은 나중에 하마. 이제 괜찮아. 노 회장은 서린을 자기 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미와 진호를 노려봤어요. 두 사람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대체 누구세요? 선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노 회장은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탁 하고 테이블에 던졌어요. 선미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명함을 본 순간 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대한그룹 회장? 진호도 명함을 보고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대한그룹,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였습니다. 이럴 수가. 선미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노 회장은 테이블 위에 찌그러진 캔커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2주 전 내 아들 묘지에서 서린이를 만났어. 아드님 묘지? 선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설마, 그래. 노태주는 내 아들이야. 선미와 진호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노태준이 재벌가 아들이었다니. 13년 동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서린이는 내 손녀지. 노 회장은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서린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 할아버지세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아가, 내가 내 할애비다. 노 회장은 다시 선미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너희들이 13년 동안 내 손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저희는 닥쳐. 노 회장의 한마디에 선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보험금 5억을 횡령했지. 내 아들과 며느리의 목숨값으로 13년간 배를 불렸어. 아니에요. 그건 서린이 키우는데 쓴 거. 거짓말하지 마. 노 회장이 손짓하자 비서실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술집, 도박. 이 모든 게 증거로 남아있어.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쏟아졌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은행 거래 기록, CCTV 사진들. 선미와 진호의 낭비가 낱낱이 기록돼 있었죠. 그리고 서린이를 학대한 증거도 73건이야. 학대요? 저희가 언제? 2주 전 화요일 오후 2시. 내가 서린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지. 지난주 목요일에는 뺨을 때렸고 비서실장이 차례로 증거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CCTV에 찍힌 모습들이었어요. 선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서린이가 잘못해서. 잘못? 노 회장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하루 16시간 일을 시키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골방에 가두는 게 정상이냐? 선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어젯밤 장학금을 빼앗으려고 서린이를 협박했지? 저희가 키워준 은혜라도 생각하고. 은혜? 노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 아들 목숨값으로 13년간 호의호식하고 내 손녀를 노예처럼 부린 것들이 감히 은혜를 말해? 선미와 진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때 식당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보험금 횡령, 아동학대, 불법 감금,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선미와 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을 꺼냈어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선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서린이 안 키웠으면 걔는 고아원 갔어요. 우리 은혜 생각해야죠. 은혜라. 노 회장은 서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 목숨가 5억으로 배 불린 것들이 감히 은혜를 입에 담냐? 감옥에서 평생 죗값을 치워라.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선미와 진호는 경찰에게 끌려나갔어요. 선미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요. 놓으라고요. 이건 말도 안 돼. 조용히 하세요. 경찰이 선미를 밀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이미 다 나갔고 노 회장과 서린 그리고 수행원들만 남았어요. 노 회장은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서린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할아버지, 정말 제 할아버지세요? 그래, 설이나. 할애비가 너무 늦었다. 노 회장은 설인을 꼭 안았습니다. 설이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13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애비가 평생 지켜줄게. 노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식당 안을 비쳤습니다. 노태우는 설인을 놓아주고 다시 선미와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산할 시간이야. 노 회장이 손짓하자 비서실장이 두툼한 파일을 펼쳤습니다. A사 용지가 수백 장은 되어 보였어요. 변호사, 설명해. 네, 회장님.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선미 씨, 진호 씨, 두 분이 지난 13년간 저지른 범죄 내역입니다. 변호사는 첫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먼저 보험금 횡령 건입니다. 2012년 3월 15일 노태준 씨와 배수진 씨의 사망보험금 5억 원이 설인 양명의로 지급됐습니다. 선미와 진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선미 씨가 이 돈을 관리했죠. 하지만 이 돈은 단 한 푼도 설인 양을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은행 거래 내역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2012년 4월 명품 가방 구매 850만 원, 5월 고급 레스토랑 300만 원, 6월 해외여행 경비 1200만 원. 저 적건. 선미가 변명하려 했지만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3년 한 해에만 도박으로 날린 금액이 8,300만 원입니다. 진호 씨가 불법 카지노에 출입한 기록이 47건 남아 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014년에는 사업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 2015년에는 주식 투자 실패로 9천만 원 손실. 변호사는 계속해서 내역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어이없는 지출들이었어요. 명품, 도박, 술, 사치. 한 푼도 설인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3년 동안 5억 원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현재 남은 금액은 0원. 우리가 설인이 키우는데 돈이 들었어요. 선미가 소리쳤습니다. 키우는데 돈이 들었다고요? 변호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설인 양의 의료비는 연간 1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모두 헌옷이었죠. 식비는 손님들이 남긴 음식으로 때웠습니다. 교육비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상 교육뿐이었고요.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히려 설인 양은 13년 동안 하루 평균 16시간씩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약 5억 3천만 원의 노동력을 착취당했죠. 선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다음은 아동학대 건입니다. 변호사는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CCTV에 찍힌 장면들이었어요. 선미 씨가 설인 양의 머리채를 잡아 끄는 장면 23건, 뺨을 때리는 장면 19건, 욕설을 하는 장면 31건,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설인이 맞고 끌려가고 울고 있는 모습들. 노 회장은 그 사진들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골방에 가두는 것은 불법 감금에 해당합니다. 어젯밤이 처음이 아니었죠? 지난 1년간 총 7차례 골방에 가뒀습니다. 진호가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설인 양명의로 불법 대출을 시도한 정황이 있습니다. 3개월 전 진호 씨가 설인 양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대부업체에 3천만 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저 적건. 진호가 부인하려 했지만 변호사는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대부업체 상담 녹취록입니다. 진호 씨 목소리가 확인됩니다. 진호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설인 양이 미성년자라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시도 자체가 범죄입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에 해당하죠. 변호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험금 횡령, 아동학대 73건, 불법 감금 7건, 사기 미수 1건, 모두 증거가 확보돼 있습니다. 선미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진호도 벽에 기대섰죠. 이럴 수가. 그때 경찰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선미 씨, 진호 씨,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선미가 발버둥쳤어요.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돼.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설인이 안 키웠으면 고아원 갔을 거예요. 선미는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13년 동안 키워줬잖아요.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게 은혜 아니에요? 노 회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어요. 은혜라고?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식당 전체를 압도하는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의 목숨값 5억으로 13년간 호의호식했지. 명품 가방 사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노 회장은 한 걸음씩 선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돈으로 배 불리면서 정작 내 손녀는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웠어. 손님들 먹다 남긴 음식으로 말이야. 선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을 시키고 임금은 단 한 푼도 안 줬지. 학교도 제대로 못 가게 했고. 노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골방에 가두고 밥을 굶기고 때리고 욕하고. 그게 내가 말하는 은혜냐? 저희도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 노 회장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힘들면 내게 연락했어야지. 13년 전 너희한테 연락처 줬잖아. 설인이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선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연락하지 않았어. 왜? 5억이 아까워서지. 내게 알리면 돈을 뺏길까봐 겁났던 거야. 노 회장은 선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손녀를 인질로 잡고 돈을 빼먹은 거지. 그게 너희가 한 짓이야. 선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동정심은 생기지 않았어요. 노 회장은 진호를 봤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도박으로 8천만 원을 날리고 사업 실패로 억 단위 돈을 잃고 그러고도 부족해서 내 손녀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지.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같은 것들이 감히 은혜를 입에 담아? 노 회장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내 아들 목숨값으로 배 불린 것들이, 내 손녀를 노예처럼 부린 것들이 감히 은혜를 말하냐?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노 회장의 분노가 모든 것을 압도했어요. 감옥에 가서 평생 죗값을 치워라. 13년 동안 내 손녀한테 한 짓을 감옥에서 되씹으며 후회해라. 노 회장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선미와 진호에게 다가갔어요.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안 돼요. 제발. 선미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손녀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일 좀 시킨 거예요. 일 좀 시킨 거? 노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13년간 하루 16시간씩 무급 노동이 일 좀 시킨 거냐? 선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선미가 갑자기 진호를 노려봤어요.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도박만 안 했어도. 내가 명품이나 사지 않았으면.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사업 실패해서 돈 날린 거 잊었어? 내가 해외여행 가자고 조른 거 누군데? 당신이 술값으로 얼마나 썼는데? 내가 성형수술한 게 얼마야? 두 사람은 서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보기 흉한 모습이었어요. 이혼할 거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내가 먼저 이혼한다고. 경찰관들이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나가시죠. 선미와 진호는 서로를 탓하며 끌려나갔습니다. 식당 밖에는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저 사람들 아동학대했대. 보험금도 횡령했다며? 애구, 천벌 받을 짓을. 선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진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경찰차가 떠났어요. 노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저 간판 떼어내. 네, 회장님. 수행원들이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민안의 분식 간판을 떼어냈어요. 녹슨 나사를 풀고 간판을 내렸죠.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진 간판은 초라했습니다. 건물주한테 연락해서 계약 해지하고 이 식당 문 닫아. 알겠습니다. 노 회장은 서린을 봤습니다. 서린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서린아. 네,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가자. 집이요? 그래. 할애비 집. 이제 내 집이기도 해. 노 회장은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서린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죠. 할아버지, 고마워요. 고맙긴. 할애비가 너무 늦었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검은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서린은 처음 타보는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식당이 멀어졌습니다. 13년간 지옥 같았던 곳.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 서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노 회장이 서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꿈 아니야, 서린아. 이제 시작이야. 서린은 할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3년 만에 지은 진짜 미소였어요. 차는 봄날의 햇살을 받으며 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챕터 7-20년 만의 가족.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린은 노 회장의 저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저택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정원이 딸린 3층짜리 대저택이었죠. 서린은 2층에 있는 넓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적응이 힘들었어요. 부드러운 침대, 따뜻한 물이 나오는 욕실, 가득 찬 옷장.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13년 동안 골방에서 잤던 서린에게는 꿈만 같았죠. 노 회장은 서린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영양사가 만든 건강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 차려졌죠. 서린은 처음에는 어색해서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많이 먹어야 해. 너무 말랐어. 노 회장이 서린의 밥그릇에 반찬을 듬뿍 놓아줬습니다. 서린은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병원에도 다녀왔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았죠.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성장기에 제대로 먹지 못한 흔적이 역력하네요. 노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나쁜 것들을 다시 한번 응징하고 싶었어요. 치료는 가능합니까? 네. 이제부터라도 잘 챙겨 드시면 회복될 겁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겠죠. 그날 이후 서린은 하루 4끼를 먹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야식. 영양제도 챙겨 먹었어요. 한 달 만에 체중이 5kg 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너무 살찌는 거 아니에요? 서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노 회장은 웃었어요. 아직 멀었어. 더 먹어야 해. 하지만 의대 가려면 체력이 있어야지. 공부하려면 건강해야 해. 의대. 서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정말로 의대에 갈 수 있다니. 노 회장은 등록금을 전액 내줬습니다. 장학금은 서린의 생활비로 쓰라고 했어요.
교재비, 교통비, 용돈까지 넉넉하게 줬죠.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저 빚진 것 같아요. 빚이 무슨 빚이야? 할애비가 손녀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지. 노 회장은 서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그렇게 3월이 되었습니다. 입학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서린은 새 옷을 입었습니다. 노 회장이 사준 깔끔한 정장이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준비됐니? 노 회장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할아버지. 서린이 문을 열었습니다. 노 회장은 손녀의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예쁘다. 할아버지. 우리 손녀가 제일 예뻐. 노 회장은 서린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대학까지 함께 가주겠다고 했어요. 입학식은 성대했습니다. 강당에 수백 명의 신입생들이 모였죠. 서린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학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서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로 의대생이 됐습니다. 꿈이 현실이 됐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서린은 학생증을 받았습니다. 사진이 박힌 학생증이었죠. 의과대학 1학년 서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봐요. 서린이 학생증을 보여줬습니다. 노 회장은 기쁜 표를 지었어요. 잘했어, 서린아.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됐어. 이제 내 실력으로 이뤄낸 거야. 노 회장은 서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린아, 오늘 할애비랑 갈 데가 있어. 어디요? 내 아빠한테 가야지.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차는 익숙한 길을 달렸습니다. 공원묘지로 가는 길이었어요. 한 달 만에 가보는 곳이었죠. 차가 묘지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노 회장과 서린은 나란히 걸어 들어갔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죠. 3구역 12번. 아빠의 묘소였습니다. 서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묘비는 깨끗했어요. 노 회장이 전문 관리인을 고용해서 매일 청소하게 했거든요. 아빠,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왔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 회장도 옆에 섰어요. 아빠, 저 의대생 됐어요. 서린은 학생증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묘비 앞에 올려놓았어요. 보세요. 제 학생증이에요. 찢어지지 않아요. 이제 아무도 이걸 빼앗지 못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 닮아서 그런지 너무 따뜻하세요. 노 회장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의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태준아.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었다. 미안하다. 노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6년 전 아빠가 너를 쫓아냈지. 그게 아빠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서린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건데. 아빠는 체면과 자존심만 생각했어. 정말 바보 같았지. 노 회장은 묘비에 이마를 댔습니다. 용서해다오, 태준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줘. 서린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픔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내 딸은 지킬게. 약속한다. 평생 서린이를 지켜줄게. 노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서린아, 내 아빠한테 할 말 있지? 네, 할아버지. 서린은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 이제 외롭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지켜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딸이 될게요. 서린은 일어나서 묘비를 닦았습니다. 손수건으로 먼지를 닦아냈어요. 그러고는 새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노 회장이 준비한 것이었죠. 아빠, 자주 올게요. 할아버지랑 같이. 그래, 우리 자주 오자. 노 회장이 서린의 어깨를 감췄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날렸죠.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자, 서린아.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묘지를 나왔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는 뒷모습이 따뜻했어요. 햇빛이 두 사람을 비쳤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서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빠의 묘소가 저 멀리 보였어요. 아빠, 행복할게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노 회장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 서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묘지가 점점 멀어졌죠. 서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날이었어요.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는 계절. 할아버지, 응? 사랑해요. 서린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노 회장은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서린이. 노 회장이 서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차는 햇살 가득한 길을 달렸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었지만 이제 서린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함께 있었죠. 의대 공부는 힘들 것입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린은 할 수 있었습니다. 13년간의 고난을 견뎌냈으니까요. 노 회장도 남은 인생을 손녀와 함께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들에게 하지 못한 것을 손녀에게 해줄 수 있었어요. 늦었지만 다시 찾은 가족이었죠. 선미와 진호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보험금 횡령으로 7년, 아동학대로 3년, 합산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가석방 없이 전부 복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5억 원과 노동력 착취대가 5억, 총 10억 원을 서린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어요. 물론 그들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액수였죠. 하지만 서린은 그 돈이 필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차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는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개나리, 진달래, 목련, 화사한 색깔들이 눈부셨습니다. 할아버지, 저녁에 뭐 먹을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럼 김치찌개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오, 그래. 우리 손녀가 요리도 하나? 식당에서 배웠어요. 이모한테 배운 건 그것밖에 없지만요. 서린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때 일을 농담처럼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 그럼 할애비가 설거지할게. 할아버지가요? 응, 우리 같이 하자. 두 사람은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저녁 햇살이 집을 감쌌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는 서린이 끓인 김치찌개가 놓였습니다. 노 회장은 한 숟가락 떠서 맛봤어요. 맛있다. 정말요? 정말이지. 우리 손녀 솜씨가 예술이야. 서린은 기뻤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고 그 사람이 맛있다고 말해주는 것. 1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행복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노 회장이 설거지를 하고 서린이 닦았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죠. 할아버지, 응?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할애비가 죽을 때까지, 아니, 그 후로도 내 곁을 지켜줄 거야. 서린은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노 회장도 손녀를 꼭 안아줬어요. 20년 만에 찾은 가족.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태준도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어요. 딸과 아버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결말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